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현재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데요.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임명을 제가했어요. 구자욱 차장.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지금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으로 결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결제를 통해서 오늘 낮 12시 40분에 이 문영배, 이미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저 장소에 이 오충진 변호사 모습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죠? 유명해졌죠? 이상한 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그렇죠. 옆에 문영배 재판관도 이제. 보통 때 같았으면 몰라봤을 모르죠. 텐데. 누군지 모르고, 이거 남편 왔구나 하는데 지금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저기 왔다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 상황.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와 있다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이에 따라서 현 정부 출범 뒤에 청문 보고서 미채택 이후에도 임명을 받은 인사 15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만 지금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만 2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 여러 번 뭐 2차례 개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5명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이렇게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현 정부의 기조와 기류와 같이 하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우리가 이제 1987년도 이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세워졌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또 3명은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 위헌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사실 선출되진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도 할 수가 있고 정당 해산도 할 수가 우리가 있고.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위헌 판결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낙태죄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즉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을 대법원이 하지만 우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4명이 바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회가 왜 있는가 하면 국회라는 게 행정부 견제용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은 어느 정도 국회와 어떤 행정부 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15명이 일단 채택이 안 됐습니다. 자, 최고 기록은 이명박 정부 때 17명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좀 2명만 더 하면 이제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고 이미 박근혜 정부 11명은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 이런 걸 줄 수 있겠는가. 너무 많은 진보 성향이 되어버리면 만약 우리 사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을 위헌을 내어버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또 양지열 변호사님 법조인이니까 또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판사, 헌법재판관 6명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려를 좀 표시했거든요. 최근에 낙태죄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죠. 보수 성향인 분들도 다 포함을 해서 이 위헌 결정에 포함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수 성향이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어떤 뭐 여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진보다 보수다 분류를 하시지만 법조계 내부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정치적 이념이 강하냐는 질문을 첫 번째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그동안에 보수적인 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3분의 2, 4분의 3 정도가 보수 성향으로만 분류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동안에 참 그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분 영향이 좀 컸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지원 의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한들 종현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직접 한번 좀 통화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신호는 가는데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 대표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거기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참석은 불가능해졌고요. 자, 아니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왜 저렇게 박지원 의원을 찾고 있는 겁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의견을 이제 통과시키려면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과반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9명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박지원 의원은 민주평화당 소속인데 박지원 의원 있으면 10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의결이 통과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법사위에서는 이미선 후보자는 일단 부적격이라고 다 하지만 아하. 문영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 적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문영배 후보자만큼은 정말 출중한 그렇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네. 그러면 법사위에서 문영배 후보자로 통과시키자. 네. 이 청문 보고서를. 그랬더니 이제는 여당에서 1+1을 해야 된다. 즉 이미선 후보자 같이 처리해야지 자기가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아예 거부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지원 의원은 전화 잘 받기로 아마 국회에서 1등하는 의원이에요. 저도 전화하면 네. 안 바로 받으면은 한 10분 후에 꼭 콜백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오잖아요. 여상규 위원장이 자기 폰으로 했으니까 안 받지 다른 사람 폰으로 했으면 바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잘 몰라서 그랬을 텐데. 보좌관이 어쨌거나 또 받으시잖아요.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여당 편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하다 이야기를 했다가 네. 어떤 순간에 여당 편으로 이제 돌아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안 한 회의는 자기가 참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마 본인은 이미선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당 편에 확실히 어떤 스탠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구정훈 차장. 네.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은 괜찮다. 처음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런데 네. 한 이틀 후에 갑자기 기류가 싹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겠지만 네. 이발사의 딸 얘기 언급하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맨 역할을 해야 되는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 불참함으로써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부된 것이 아니라 이미선 후보자는 이 국회에서 거부된 것이 아니라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인사를 임명하는 이 대통령에게는 좀 부담이 좀 덜하게 된 그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문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행사를 좀 도와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사정으로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는 여야가 바뀐 듯한 발언이 오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런 회의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위원들께서 이렇게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면서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간사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된다고 하면 법사위 운영이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불안정하게 진행될 수가 없다. 위원장님의 굉장히 독단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까지 한 상황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해주겠다는 야당의 충정을 이렇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인데 문영배 후보자의 경우 적격 의견으로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는 부분들. 구정차장. 네.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 질문과 관련해서 또 시끄러워요. 이거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좀 높아졌다. 네. 이런 설문 결과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네.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네. 이 지난 12일에 여론조사를 했던 것은 이미선 후보자 자체에 대한 그렇죠.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제 부적격 여론이 과반이 넘는 54.6%로 나왔는데 네. 5일 뒤에 실시된 지난 17일에는 네.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이 질문하는 설문 문항이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 찬성과 반대 여론이 상당히 좀 팽팽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실제 질문 내용이.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뭐 그 중고등학생들 국어 시험을 저것이 똑같은 문항이냐 네. 이렇게 시험을 내면 저걸 똑같다라고 답하면 반드시 틀린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꼼수가 좀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네. 그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행사에 대한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아마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달라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위와 아래의 질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저 위아래의 질문이 다 같은 내용이라고 읽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글자 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조금 오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저도 뭐 여론조사를 많이 문항을 만들어보고 해봤는 그런 경험 측면에서 본다면 여론조사 질문을 저렇게 길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요, 질문이 짧아야 됩니다. 명료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명료해야 되고 어떤 질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저렇게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두고 줄줄 하면 일단은 이 생각 자체가 일단은 이 답변 자체가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해야지만이 그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물을 때 똑같은 질문을 몇 시점만 다르게 계속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똑같은 트렌드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여론조사 질문을 저렇게 바꾸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저는 지난번 질문과 이번 결과가 이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왜곡이죠. 이게 지금 두 번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인데 양지열 변호사님, 여권에서도 지금 이거를 근거로 임명에는 타당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건데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좀 달라진 부분을 반영한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문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였고, 그러니까 청문회 직후에 물어봤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관계가 달라져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위해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얘기까지 포함을 시킨 거였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을 반영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처음에는 12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청문회라고 해서 금요일 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다시 수요일 날 여론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상당 부분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동안에 이미선 이제 헌법재판관이네요. 헌법재판관의 남편의 해명이라든가 야권에서 제기했던 의혹 같은 것들이 사실과는 좀 다른 것이 풀렸구나라고 오해가 풀렸다고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항목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한마디만 붙이면 저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요. 대통령이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임명을 강행한다. 이게 잘하는 일이냐라고 본다면 저것 때문에 바로 여론조사가 찬성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은 하나지만 답변하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답변은. 그렇죠. 여기서도 또 답변하는 사람들은 다 다양하게. 그래서 여론조사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똑같은 질문, 이런 것들 짧게 질문해서 비교를 해야지만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꾸 여기에 뭔가 설명이 덧붙여지면 이거는 상당히 왜곡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조사에 저렇게 설명을 많이 붙이지는 않습니다. 누가 또 변명할 때 말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메아리 효과라고 해서요. 앞에 한 얘기가 다 까먹어지고요. 맨 마지막 얘기만 들리거든요. 그런데 17일 조사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에 들리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찬성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같은 이유로 회부됐던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순례 최고위원님이 박탈 최고위원직을 좀 이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규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당에서는 좀 너무 징계 수가 낮지 않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생각과 뜻, 또 상황, 우리 당 안에서의 여러 그동안의 변화, 당사자들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징계 결과가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징계가 좀 가볍다, 무겁다 의견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김순례 의원의 반응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저는 뭐 당연히 당의 결정에 순연하게 따르겠습니다. 의원 그 자리에 대해서 그거는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아직 들은 바 없고요. 어쨌든 제가 입장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추후 입장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제가 순연히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근데 마지막에 이 선생님 이거는 그만하시죠 이거죠. 저 앞에 선생님의 대상은 기자였죠. 그렇죠. 밑에 앉아서 질문하는 그 기자에게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뜻이었는데 이현중 의원님. 네. 일단 뭐 유족들에 대한 좀 사과나 뭐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뭐 김순례 의원도 장애 정지 3개월 먹은 거는 그냥 뭐 형식적이다라고 알고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양형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또 어느 정도의 어떤 형량을 맞추는 게 있는데 법원도 네.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종명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명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물론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까지는 안 갔지만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근데 비슷한 그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한 김순례 의원은 당원 정지 3개월이 됐어요. 왜? 최고위원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제가 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을 만들었던 김진태 의원은 그냥 경고에 끝냈어요. 네. 김진태 의원 뭐 경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당원권 정지 3개월도 3개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회의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내년 총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총선하고는 아무 상관없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지금 벌써 황교안 대표가 들어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그렇게 끌어놓고 저 정도 할 것 같으면 진작에나 하지. 지금 이렇게 끌어놔놓고 저 정도의 지금 징계를 한다는 거는 사실 눈 감고 아웅하는 거는 똑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는데 지금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원권이 정지가 됐으니까 최고위원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별개인 텐데 건가요? 그것에 대한 지금 당원 당규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아직 결론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요, 정치인들의 이 막말은요, 비단 한국당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제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9 혁명과 관련해서는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인데 그때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요. 똑같은 일이 20년 뒤에. 또 그때도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이 정권은 자유한국당 전신 정권들이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그런데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폭력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어요. 오늘이 4.19 혁명 59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당이 국민에게 총을 쏜 정권의 후신들이다. 조금 과한 표현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후신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정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박광호 의원이 왜 이런 말씀하신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4.19나 5.18 이 문제에 대한 뭐 비유와 함께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 그런 뭐 국민을 향해 총을 쏘겠다는 겁니까? 저는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대단한 모욕이고 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치폭력이라고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치폭력이 총 쏘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발언 자체의 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한 정당에 그러면 이 정당을 지금 후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후신들하고 그러면 여야를 정치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 저는 참 납득할 수가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일단 한국당의 반응이 주말을 지나면서 아주 거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